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에서 방송 부장 맡고 있는 도부장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원래 회의가 진행되는 날이죠. 오늘은 반듯 산업부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산업부와 함께 1월 증시 프리뷰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파랗게 질려버렸죠. 왜 이렇게 안 좋은 건 뉴욕 증시를 닮아가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관련돼서 오늘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1월 증시 프리뷰까지 만나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산업부장님을 모셔봐야겠죠? 허반석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산업부 시간입니다. 좀 특별히 원래 회의에 맞게 좀 멋지게 수트를 차려입고 오신 것 같은데 원래 회의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입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새해 첫 서경의 부장들이라서 의도치 않게 오늘 이렇게 또 넥타이를 메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쭉.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절당했네요. 자, 저희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 산업부 일원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희 허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어제 테마부 원래 회의부터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웃으면서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1월에는 1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기대감을 잔뜩 안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원래 회의 주간부터 시장이 좀 좋지 않아서 일단 오늘 시장은 왜 이렇게 파랗게 질린 겁니까? 사실 어제 방송 날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이 좋지 않아서 테마 부장님도 참 고생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내일은 그래도 시장이 좋겠지,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웃었는데 남일이 아니고 내일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는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여기서 부러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전망과 뷰를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늘 이 차트의 추세선을 그어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9월 중후반부터 이 차트 위는 코스피, 아래는 코스닥입니다. 주봉으로 열어놓았고요. 이 추세선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다시 이 추세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전망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요. 추세선을 조금은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치 않고 지금 이렇게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잠시 아래로 좀 내려간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이 추세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 추세선 하단과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열어놓고 본다면 코스피는 2930까지 내려왔고요. 오늘 이 30선을 이탈하면서 그렇다면 가장 대바닥 구간인 2900포인트에 대한 테스트가 한 번 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2940, 2950을 지키는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서 저가 매수를 야금야금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2900을 지지하고 올라오든가 2900까지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소중하게 활용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차트를 추세선을 그어놓고 또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조정을 받을 때까지 일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기관과 외인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이 추세선을 조금 일시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추세 이탈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지가 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추세 가장 하단부에 있는 추세선을 일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었던 것이 그간의
공통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시 이탈하더라도 금세 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겠거니 하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장은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장중에 좀 돌았습니다. 산타랠리 1월 효과가 왜 없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사실 산타는 12월 25일 국내 입국을 하였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다. 2주 동안 현실적이네요. 네. 자가격리를 지나고 나면 1월 9일이 자가격리 해제일인데 그때 이제 한 번 더 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으면 1월 10일 국내 시간으로는 월요일부터는 증시에서도 산타가 조금 활동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우스갯소리와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너무 하락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나왔던 모습인데요.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산타 랠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간 개인과 기관의 매수 매도 세력 싸움들이 하나하나 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부터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보면 29일 배당 낙일부터 지금까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가 엄청난 매도세로 돌아온 건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3,600억 원 정도의 매도세로 확 줄어든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의 6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테마성, 이슈성, 특히 대권 후보에 대한 교체가 있을까 말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 테마주 관련된 수급이 쏠림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리스크 축소 관점에서 코스닥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에서 일시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내가 너무 고점에 있는데 아직 수익권이다라고 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망과 뷰를 함께 공유하시고자 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시고 혹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대처를 해 나가는가. 종목 상담은 현실상으로 좀 어렵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멘탈을 지켜나가는 그 심리 싸움에서 뭔가 캐치프레이즈나 아니면 현 시장 상황이나 수급이나 외인 선물 동향들을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시장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고요. 네. 12월 초부터 수급에 대한 집계를 살펴보면 금융투자의 매수 규모가 코스피에서 5조 원 가량 되고요. 코스닥에서는 1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배당 낙일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수급, 특히 금융투자의 매도가 얼마나 나왔는가 보면 코스피는 오늘로써 5조 2,700억 원을 넘기면서 그간 12월 초부터 금융투자가 매수했던 5조 원을 넘기면서 이제는 금융투자의 매물이 나올 만큼 그래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금융투자가 1조 5천억 원을 매수했는데 오늘까지 약 8,400억 원, 8,500억 원 가까운 규모의 매도 집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의 매물은 일부 거의 다 나왔다라고 좀 집계상으로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과 금융투자의 개인의 매수, 금융투자의 매도 이러한 매물 수급 이런 수급 싸움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면 지수도 바닥권역에 거의 다 왔고 그러면 추세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어야 하는 자리가 머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이 뷰도 이 추세선도 지켜갈 것이다라는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이 어제가 이제 매가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은 더 큰 매가 기다리고 있어서 약간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자가 격리 중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언제쯤 시장이 괜찮아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신 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전략은 짜가되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수급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는데요. 저희 허반석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과 관련돼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기술주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국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큰 폭으로 내려서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를 띠고 있어서 기술주 대표주로 좀 꼽히고 있는 국내 네이버, 카카오 수급적으로 보시면 개인들이 이렇게 사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봤을 때 개인이 파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SK하이닉스도 네. 개인이 파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부정적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양사 모두 깊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그간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상승을 이루었다면 그 이상의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전 시장을 보았을 때는 상징적으로 10만 원 선에 대한 심리적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반대 매매까지도 소화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차트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선이 오늘 일시 이탈을 했고 오늘 종가도 10만 원으로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이 구간이 그렇게 좀 의미를 두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래도 매도세가 연기금과 외인들까지도 함께 외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적지 않은 규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 지금 내려가면서 3거래일 연속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내일 시장은 특히 뭔가 담보 부족이나 반대 매매 물량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카카오와 네이버, 네. 특히 이제 성장 대표주에 있어서는 이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시장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해주셔서 개인들이 오늘 좀 많이 매수를 했다고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여쭈어봤습니다. 저희 허 부장님과 함께하는 원례회의 시간인데 혹시나 허 부장님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이나 소통창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여쭈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으면요. 또 우리 허 부장님께서 준비해주신 1월 증시 프리뷰가 있다고 해서 1월에도 물론 지금까지 뭐 새해 첫 주 이제 막 지나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도 국제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CES 2022도 그렇고 네. 관련돼서 여러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1월 동안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뭐부터 살펴볼까요, 부장님? 1월의 캐치프레이즈를 방송에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맞네요. 네, 산업부의 1월의 캐치프레이즈를 22년도에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어쩌다 부담되시죠? 보니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의 캐치프레이즈를 두려움 속에서는 용기를 그리고 환호 속에서는 두려움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과 마찬가지죠.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거나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제 또 증시에 악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주 기술주들의 조정, 국채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장기간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함께 동반해서 주의하면서 보셔야 될 지표는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와 2년물 단기 국채금리를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 장기 금리는 내려오는데 단기 금리가 튀어 올라가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오게 된다면 자산 시장에는 조금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장을 보시더라도 대내외 변수와 매크로 환경들을 하나하나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증시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19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ADP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전월 대비 80만 7천만 명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는 40만 명 증가였는데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고용 지표가 나왔죠. 고용 지수도 전월 53.3에서 54.2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용이 좋아지고 제조업 지수도 확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운송 물류도 많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 병목 현상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실제로 컨테이너 운임이나 육상 운송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더딘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보는 그것을 겪어나가는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더디다라는 그런 괴리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회복, 경기 회복이 다 충족이 된다면 연준에서 그간 이야기해왔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제 새로운 단어가 좀 나왔습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긴축 가속화의 시그널로 고용의 회복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실 때에 마냥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일상으로 회복, 경기 회복이 좋다라고 하기에는 자산시장, 투자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에는 조정이 나오니까 반갑지 않은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일상으로의 회복 수순에 하나하나 한 발짝씩 가고 있구나. 방향성은 이쪽으로 잡혀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으면 좋은데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한 방 더 기술주들이 조정을 맞았고 국내 증시도 거기에 의해서 오늘 깊은 하락이 나온 섹터들과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있어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FOMC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새로 우리가 좀 접한 단어가 양적 긴축입니다. 그간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으셨어요. 그러면 양적 완화는 뭐냐? 유동성 공급이겠죠. 그것의 반대 개념이 양적 긴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적 긴축은 유동성 회수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덜 진도를 나간 게 테이퍼링, 유동성 축소겠죠. 돈을 푸는 것과 돈을 풀고 있던 양을 줄이는 것, 그리고 양적 긴축은 아예 그 돈을 되돌리는 것, 다시 내가 회수하는 것, 그 강도의 차이들이 하나하나 있다. 푸는 것과 풀던 돈을 줄이는 것과 아예 풀어놓은 돈을 되돌려 가져오는 것,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점들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기술주가 하락할 거야. 완전한 공식처럼 알고 있으나 시장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때는 이러했지만 이제는 이렇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냥 나쁘다, 마냥 좋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열을 열어놓고 우리가 증시를 대응할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보아야 할까? 이 부분을 보고서 1월 시장 지금 막 한 4, 5 거래일만 거래를 했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자가격리가 끝나는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올까? 이런 기대감들도 증시 곳곳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1월 증시 프리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게 공식처럼 기술주가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관련돼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FOMC에서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 언제쯤 긴축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기민하게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금리 상승과 관련돼서 이거는 좀 예의상 늘 여쭤보는 말이긴 한데 은행주나 이런 쪽은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을까요? 전문가님 궁금하네요.
금리 상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두 가지의 하나 그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국내는 거리두기를 강화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밖으로 이렇게 유동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면 결국 그곳에서는 사고가 덜 나게 된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도 이 고유 자산을 뭔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금리 상승에 있어서는 수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금리 상승의 수혜는 은행주에 국한하는 것도 하나의 공식이기는 하지만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차량 운행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보험은 두 개로 나누어지죠.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누게 됐는데 생명보험보다는 결국 사고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화재보험에 있어서 손실 보상률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높아진다,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전개를 해본다면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당을 주고 나서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이미 플러스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격권에 이미 도달을 했다라는 것까지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꼭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주가 있고 수혜주가 있습니다. 네. 피해주는 예를 들면 내가 금융자산을 차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 재화를 사가지고 다시 빌려주거나 하는 업종이 렌탈 업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렌탈 업종은 어떻게 본다면 금융사업입니다.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서 자동차를 삽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다시 팔거나 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구매한 다음에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빌려간 사람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와 이자를 회사에 부담을 하죠. 네. 그러면 회사는 나는 금융회사에서 차입을 해왔는데 그 돈보다 더 많은 사용료와 이자를 가지게 된다면 내 이자 비용을 지불을 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순수한 이윤이 남게 되죠. 그래서 렌탈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처럼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서 재화를 산 다음에 그것을 렌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여기서 올라버리면 나는 내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나 금리, 뭐 리스료나 렌탈료를 무지막지하게 가격을 전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렌탈 업종은 금리 인상기에 좀 피하자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도 수혜가 있고 피해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네. 금리 인상 대응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또 되면 그런 것들이 또 있죠. 시클리컬이냐 아니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이 선택을 있는데 할 때도. 네. 사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면 두 개 다 해결이 된다. 내가 너무 고점에서만 사지 않았다면 버텨볼 만한데 내가 너무 고점에서 샀으니까 뭐 가치주다 성장주다 프레임을 나눠서 하락이 나오면 내가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손절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이 반복되는데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면 저점 매수 그리고 되돌림 자리가 나왔을 때 되돌림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면 고점 매도가 되기 때문에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올해도 1년 내내 또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이 초보 투자자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혹은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챙겨봐 주실 텐데 참 이게 경제라는 게 재밌는 게 한 가지 요인이 곧 공식처럼 다른 요인으로 무조건적인 결과값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그게 어느 섹터에 좀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 섹터는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는지 좀 순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돼서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달러당 원화값이 1,201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심리적인 지지선인 1,200원을 사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달러가 이제 우리나라 돈이 한국 원화가 약세 기조가 되면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럴 효과는 더더욱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과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오늘 모멘텀 투자레터 구독자 여러분께 장 전에 급하게 좀 공지를 좀 드렸습니다. 환율도 차트를 본다면 저점은 약 1,155원 언저리에서
저점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점을 본다면 지금 딱 1,200원 언저리가 고점 모습으로 좀 밴드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 본다면 더 아래 1,100원, 1,105원 언저리도 바닥으로 시그널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제 1,200원 고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여기서 급격하게 1,200원을 거뜬히 넘고 더 올라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서 그 국채 금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국채 금리도 차트상 고점 영역으로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도, 금리도, 그리고 국채 금리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비유를 좀 드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력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도 그리고 긴축도 뭔가 완전히 시작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 증시에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맴돌았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고 고용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실질적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쉽사리 그 정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긴축을 해버렸는데 결국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써버렸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책 실패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은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이 지속적으로 언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G2 중 한 축인 중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인하하고 있고요. 외환 지준율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중국은 한번 여기서 경제 정책적으로 미국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긴축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기축 통화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축 통화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시장의 이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이야기를 뭐 길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달러에 대한 그 기축 통화 달러에 대한 존엄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200원을 뚫고서 확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 그다음에 작동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거 있습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변동성 완화 장치가 생기고 그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는 것처럼 1,200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너무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이 살짝 개입을 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도 중력을 받는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중력을 받을지 아니면 뭔가 장치를 작동을 시켜서 부여를 받을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곳에서는 되돌림, 조정이 나오고 중력이 작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네. 달러가 너무 올라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극단의 대응보다는 달러가 많이 올랐구나. 그럼 외국인들이 팔았구나. 그러면 외국인들도 그리고 금융투자도 사모펀드도 기관도 바스켓을 비웠으면 바스켓을 언젠간 또 담겠구나. 그러면 슬금슬금 바스켓을 담고 있는 종목들 섹터가 어딘가를 미리미리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에 이건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드렸고 네. 연말에서도 반도체 12만 원 언저리에서 좀 횡보하고 있을 때 보유자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아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송에서 저를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에게는 듣기 좋지 않은 소리도 있을 텐데 9만 원 미만에서 사가지고 13만 원 위에서 매도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나는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꼬박꼬박 깊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투자에는 더 이롭지 않나라는 것이 저의 견해다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 가지 좀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역시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본인들이 손해가 날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럴 상황이 됐을 시 인위적으로라도 이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건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군들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전략까지 얹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일정 같은 경우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건 이번 달 IPO 대어로 꼽히고 있고 공모 가격만 산정을 해봤을 때 10조 원이 훌쩍 넘어서 굉장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이제 자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는 네, 그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네. 모회사의 주주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딱 부러지게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LG화학 주주인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한데 나는 근데 배터리 전망을 보고서 LG화학을 오랫동안 보유를 해왔는데 50만 원대 보유를 하고 100만 원이 가도 난 팔지 않았는데 다시 60만 원까지 와도 난 팔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나만 바보가 됐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도 장기 투자를 좀 장려해야지 저희 연말 되면 꼭 그 양도세 때문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해프닝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바보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국내 증권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매도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민감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한국 금융시장에 증권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만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서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살짝 드리도록 하고요. 네.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60만 원까지 지지를 좀 보는 느낌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데 결국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의 LG화학 주주들은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한 주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신주인수권을 주자. 그럼 신주인수권은 내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해서 청약을 해서 뭔가 LG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라도 열려 있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기존 주주들에게 비율만큼 주식을 나눠주자라는 주장들도 솔찬히 나오고 있고 선진시장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국이나 여타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지금처럼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가 뭔가 자산을 그리고 뭔가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물적 분할이다라는 명분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도 사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현 상황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왜 제도가 아직 여기에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월 18일, 19일 청약이고요. 상장은 27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청약을 위한 LG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위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국내 증시도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 IPO 한다고 매도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을 좀 생각해 보면 확 체감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지난해 21년도 코스피에서 IPO 공모를 한 규모가 총 16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금액만 밴드 하단을 본다면 10조 9천억 원, 밴드 상단을 본다면 1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총 IPO 규모가 모든 회사들의 공모 규모를 합산했을 때 16조 4천억 원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30만 원 최상단 밴드로 시총을 계산해 보면 12조 8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 우리나라 시총 3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규모죠. 네.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총 공모 금액이 12조 4천억 원입니다. 5년 동안 공모 금액을 합친 게 이번에 한 방으로 LG에너지솔루션 금액과 맞먹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모 상단이 12조 8천억 원이니까 5년 이상의 공모 금액을 다 합쳐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청약을 위한 기관들의 매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차 전지 소재주에서도 ETF 자금들의 리밸런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다. LG화학도 이제는 배터리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니까 그럼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 비중만큼 채워야 되니까 지금 그를 위한 매도가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 뭐 우리가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뱅크나 여러 가지 대여들이 IPO를 볼 때에 시장의 수급들이 막 꼬였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도 막 그쪽으로 쏠리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끝나야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이 좀 온기가 퍼져야 시장에도 좀 안전한 감들이 좀 수급적으로 안전한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현재 수급 꼬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LG화학에 대해서 잠깐 조금 더 짚어보면 방금 ETF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ETF에서 매도를 하고 이 밸런스,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LG화학이 지금 여태까지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TF 자금들의 순환매에 따라서 LG화학이 끊임없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끊임없이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의 매수를 조금 분할로 이어간다라는 전략이 오히려 LG화학을 대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LG화학도 삼성 SDI나 SK온이 하고 있는 Z 모양으로 적층 쌓는다라는 이야기들, 기술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화재에 조금 더 안전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리콜 사건들이 좀 있었던 LG 화재 최근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돌다리를 좀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최신 리포트들을 좀 보시면서 네. LG화학은 조금 천천히 대응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60만 원부터 지금 69만 원까지 당장에 조금 단숨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적어도 8, 9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보인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또다시 횡보를 하거나 조정을 받았을 때 그 조정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자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천천히 눌림목에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 LG화학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과 더불어서 보지 않을 수 없는 종목이죠. LG화학, 특히나 좀 장기 투자로 가지고 계실 예정이셨던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반석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전략과 가격 라인을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목이 혹시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거나 이 관련된 종목과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 혹은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이번 달에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IPO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일정이 정해져 있는 이벤트들 말고 1월에 우리 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될지 산업부만의 공략
공약법이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 1월에 주목할 테마와 투자 전략을 들어보자면 캐치프라이즈에 맞게 좀 어떻게 실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1월은 뭐가 한 해 시작이라서 네. 1월에 국한하지 않고 뭔가 그래도 올해를 보실 때 조금 이러한 마음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리오프닝이다라고도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백신이 개발 중이었을 때 그리고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리에 리오프닝이 또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백신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직접 접종받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기를 백신 공백기라고 불렸고요. 그 공백기 이후에 직접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서 1차 접종률이 전 국민 대상 몇 %다. 2차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 대상 몇 %다. 그리고 나서 거리 두기도 좀 해제하면서 리오프닝,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하나 둘 나오면서 우리는 다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다시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야 되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신과 같은 게임 체인저가 하나 나오나 싶습니다. 결국 경구용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만 봤을 때 경구용 치료제가 만들어졌대. 거기에 대한 위증증도 증상 완화율이 몇 %래. 이런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본다면 경구용 치료제의 공백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중 국내에도 경구용 치료제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공백기 때에 볼만한 섹터가 리오프닝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리오프닝을 조금 중장기적으로 올해의 투자 아이템으로 하나 내 포트폴리오 중 한 비중을 차지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리오프닝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끊임없이 하락하고 횡보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대한항공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을 어느 한 투자자들은 내가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대한항공 코로나가 끝나면 비행기는 다시 뜬다라는 관점으로 뭔가 대선주를 볼 때도 나는 5년 뒤에 이 대선주는 뜰 거다 하면서 5년 동안 주구장창 적금을 붓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오프닝에 관련된 것도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공백기죠. 우리나라에 이제 곧 들어오는데 그 공백기를 이용해서 나는 한번 이 비중 한 켠을 리오프닝으로 담아볼까라는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1월 첫 주 올해를 놓고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꽃말, 메리골드의 꽃말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것이 메리골드의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오고야 말 주가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리오프닝도 우리가 한번 투자의 아이템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오프닝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레저, 엔터, 그리고 식음료, 유통, 그리고 음식료와 주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게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좀 드렸는데 유통에 대한 부분도 유통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온 오프라인 시너지 효과 그리고 신세계 유니버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를 적금주로 한번 좀 살펴보셔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기관 수급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SSG의 시장 가치와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시장 가치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를 했고 미니스톱이 매물로 나오자 미니스톱을 사고 싶어 하는 이마트는 어디서 그러한 현금이 나오는가? 그 현금의 원천은 깔고 앉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장부 가치와 현재 매각가의 가치는 굉장한 괴리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들. 성수동 본사가 장부가액으로 960억 원인데 실제로 매각을 했더니만 1조 2,200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부 가치와 실제 가치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자산 가치의 재평가가 주가에 아직 반영된 것이 아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점으로 본다면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도 자리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 CGV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2만 2천 원대가 굉장히 대바닥입니다. 그래서 뭔가 월급의 일부를 나는 여기다가 조금 적금을 넣어볼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CJ CGV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이 2만 원과 관련한 라인을 역사적으로 이탈했던 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OTT가 이제 대세인데 영화관을 누가 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겠지만 이보다 더 내려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는 그래도 다시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와 다시 리오프닝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2만 원, 2만 2천 원 선에서 고개를 들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것들을 그려본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 그리고 반드시 오고야 말 주가 회복 하지만 느리고 더딥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비중을 깊게 많이 담았다가 너무 지루합니다라고 해서 빠져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리오프닝은 22년도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월의 투자 전략 그리고 1월 이후에도 2022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서 반드시 오고야 말 리오프닝이라고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마트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꽃말처럼 저희가 2022년에는 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정말 리오프닝 주들이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12월 동안 벌써 작년이 됐어요. 네. 12월 동안 다루었던 여러 가지 이제 주제와 이슈들 중에 최근에 또 핫한 오늘장에서도 핫한 이야기가 있었죠. 대선이 좀 다가와 오면서 건설주들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공급 확대부터 그리고 규제 완화까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설주 재조명 받고 있는 부분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부 발제를 통해서 건설 섹터를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드리고 나서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반등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느리고 강속구에 직구를 던지는 투수가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지난해 제가 모멘텀 투자 레터 가족 여러분들과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1월 첫 거래일부터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계좌 상황이 어떠실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대부분 굉장한 수익률들을 좀 올리셨습니다. 뭐 최소 계좌 자체가 30% 이상 불어나는 일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제로 이게 제 계좌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계좌 수익률이 70%까지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다들 주식을 저보다 잘하시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에서 좀 보시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는 대선 이후까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대선 주자들의 포커스가 주택 공급에 잡혀 있고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 뭔가 방법, 방식의 차이는 있더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일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말씀을 드렸고요. GS건설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DL, ENC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가들에 있어서도 건설주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국내 기업이 튼튼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면 작전 리포트나 아니면 서경의 부장들에서 이 건설에 대한 발제를 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 어느 기업이 어떤 곳에 뭐 수철이냐 아니면 SMR이냐 여러 가지 특히 국내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각이 있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국내 건설업종을 보실 때에는 재건축도 재건축이지만 이제 핫한 키워드로
곧 보게 되실 겁니다. 리모델링. 이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사 중에서도 대형 건설주를 저는 좀 말씀을 드렸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DLENC를 좀 탑픽으로 꼽았었는데 이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까지도 함께 다시 보기를 해보신다면 건설업종을 언제 잡아야 되는가, 너무 늦지 않기 전에 나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시면 되고요. 꼭 오고야 말 행복처럼 22년도 꼭 오고야 말 수익 다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산업부 부장님이신 허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